노주현 TV입니다. 오늘은 박정희는 죽일 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처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지금 한간에는 특히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좌파들, 또 야당 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박정희가 친일파다, 또 축제를 했다, 또 독재를 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인간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파였나? 물론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툭 터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박 대통령을 대해야 되겠고, 또 박 대통령은 친일파였음을 회개하고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또 자기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도 목숨을 바쳤습니다. 정말 할 도리를 다한 겁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무슨 평화협정이다, 조약이다, 또는 긴장 완화다, 화해다, 운운하는 이러한 그들과의 이러한 그 거래라는 것은 그들과 우리와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그러한 시대는 벌써 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는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는 굳건한 그런 결의와 또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 이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제 차마 친일파라고 할 수도 없고 독재자라는 말을 입에서 꺼낼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이 박정희요, 박정희가 대한민국일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운명을 뒤바꾼 분입니다. 지금 온 가정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에는 자가용 3대씩 가진 가정도 수두룩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면 이런 일을 꿈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모든 가정의 안방에는 작은 텔레비전도 있겠지만 커다란 텔레비전, 그 색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들을 다 하고 있죠. 지하철을 타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휴대폰이 주어져 있습니다. 휴대폰도 아주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걸 꿈에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아니면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회식을 즐기고 고기를 마음껏 먹고, 이런 거 박 대통령 아니면 꿈에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혁명을 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은 하루에 2끼도 먹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2끼도 밥이 아니라 죽이었고, 또 보리밥을, 보리죽을 끓여 먹어야 될 그런 기하선상에 헤매고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나? 북한보다도 못 살았어요. 북한이 훨씬 잘 사는 처지였고, 이 지구상의 200여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한국이 만든 자동차가 지금 239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600여만 대의 차를 230개국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박 대통령 아니면 꿈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박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유하게 먹고 자고 재밌게 지내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박 대통령이 독재를 안 쓸 수가 없었어요. 독재를 안 쓰고는 국가를 이렇게 초스피드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박 대통령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면서 독재라는 막강한 힘으로 이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발전된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는 것이
부정축제하려고 독재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화됐습니까? 박 대통령은 민주화라는 건 뭡니까?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박 대통령이 당시에는 할 수 없이 독재를 했지만은 민주화의 터전을 만든 자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젊은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형편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온 세계가 총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떻습니까? 매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 생산이 위축돼, 수출이 저조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은 많은 빚더미에 사실은 쌓여 있습니다. 이 빚이 언제 폭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이 곧 일본처럼 될 거다, 그리스처럼 될 거다, 이태리처럼 될 거다,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중국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장래성이 큰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고 모든 학자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국이 2050년에 미국을 앞질르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미국 다음 가는 GDP를 한국에서 일궈낼 것이고 세계에서 약 5번째 가는 강대국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몇 년 남았습니까?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출만 하더라도 세계 7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7대 강국으로 일어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산 텔레비전이 미국에서 작년도에 얼마나 팔렸는지 아십니까? 3초에 한 대를 팔았습니다. 삼성하고 LG가 3초에 한 대를 팔았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2초에 한 대 팔았습니다. 이거 대기적입니다. 텔레비전이 어디에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안방에 내실에다 있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TV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K-팝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K-팝이 얼마나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런 피와 땀으로 이렇게 일궈 나갔기 때문에 그런 K-팝이 전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게 되고 한국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일 놈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야당에서도 박 대통령을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마치 우리가 부모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깨우쳤고 전 세계가 이 나라를 부러워하게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런 분을 존경하고 서울시 어디 중심가에다가 동상도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분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분에 대해서 업적을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애고 조그만 흉상 하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분을 이렇게 전대하다니 이거는 왜 그러냐? 좌파는 이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망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는 게 좌파입니다. 야당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이 점을
잘 알고 이런 위험인물을 뽑으면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나 우리가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헐벗을 때 박 대통령은 이 나라를 일구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죠. 외국에서 돈을 꾸자니 꾸어줍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36년 동안 저지른 그 잘못을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1962년에 일본에다 그거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일본이 얼마나 아주 야박한 나라입니까? 주지 않았지. 그러다가 1965년에 쥐꼬리만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일 청구권 자금인데 그때 얼마 줬냐면 지금 돈으로 약 5,500억 정도를 주었어요. 그 당시에 2억 달러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3억 달러는 공짜로 준 게 아니에요. 구워줬습니다. 1년에 약 3.5% 이자를 갚아라. 그리고 한 20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에 대일 청구권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도 있었고 인도네시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가 받은 자금은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 인도네시아는 이 돈으로 어떻게 했냐. 대통령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호화 호텔을 짓는데 이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슬쩍 주머니에 넣고 외국에다 빼돌리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습니다. 대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면 포항제철을 만드는데 썼습니다. 그 나쁜 독재자라면 반은 스위스로 빼돌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박 대통령 호화 별장을 지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썼느냐.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어요. 그때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발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포항제철은 처음에 100만 톤 틀을 만들어냈던 회사였었는데 지금은요 32개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한 회사로 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여 국가에 50여 개 공장을 거느리는 그 다음에 7개 대형 철강 공장 회사를 거느리는 엄청난 회사로 철강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철강이 대한민국 1등입니다. 여러분들 울산 많이 가보셨죠? 울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조선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이 그 배를 만든 그 정도의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1등도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소고 2등, 3등, 4등, 5등, 6등까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1등 조선소, 2등 조선소, 3등 조선소, 4등, 5등, 6등 조선소가 전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박 대통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일으킬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을 누가 일궈냈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이렇게 일궈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주영 씨를 불렀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크려면은 배를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이 배를 좀 만드셔. 정주영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어 본 무슨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배를 만들려니 이거 회사 망하겠구나. 그래서 정주영 씨가 잠적해버렸어요. 박 대통령이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이제 정주영 씨를 다시 불러들여서 기필코 조선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강압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가 독일에 가서 퇴짜를 맞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서 돈을 꿔야 배를 만드는데 돈을 꿔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퇴짜 맞았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에서 요행이 배를 건조하겠다는 어느 회사와 박 대통령이 보증을 쓰고 대한민국이 전부 보증을 쓰다니까 책임지고
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배 2척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2척 주문 받은 것을 그 증명서를 독일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돈을 꿔줬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성사됩니다. 지금요 전 세계 돌아다니는 거대한 배, 컨테이너선, 유조선 45%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바다를 누비고 다니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의 45%가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울산에서 생산한 배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누가 이 기적을 일궈낼 수 있겠습니까? 약 3년 전에 중국이 한국의 배를, 조선을 따라잡으려고 한국에서 설계도를 빼내가고 한국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이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기술을 훔쳐다가 조선소를 만들고 했는데, 이 다 훔친 기술이기 때문에 저가 배를 만들었지만은 처음에는 싼 값에 사갔는데 나중에 계속 고장이 나고 하니까 주문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등 조선국이 중국이었었는데 2등으로 뚝 떨어졌고, 작년에 조선 수주량이 우리나라는 55조 원을 수주했습니다. 중국은 약 우리 돈으로 22조 원을 수주했어요.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지난 2월 달에 실적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중국의 조선 수주액이 우리나라의 13분의 1로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정말 순수한 우리 기술이고 전 세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는 3조 2천억 원을 수주했어요. 물론 작년보다 실적은 낮지만 이런 고유가 시대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3조 2천억 원이라는 수주를 딱 한 달 동안에 해냈어요. 중국은 2,200억밖에 수주를 못했어요. 13분의 1밖에 수주를 못한 겁니다. 여기서 거대한 중국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도 반토막 난 남북이 분단돼서 북한의 공산주의 놈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협박을 하고 뭐 쳐부시겠다, 뭐 이명박 도당이다, 뭐 이명박 쳐죽이자, 별의별 방해 공작을 하고 하는데도 이런 거 보면은 참 대한민국의 이 잠재력과 그 위력과 이것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옳게 나라를 출발시켰고 막강한 그런 독재력으로 이 나라를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지금 OECD국가 다 경제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스가 망하기 직전이고 지금 거의 망했어요. 이태리가 망하기 직전이고, 그렇게 세계를 뽐내던 영국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불란서 아주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운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한때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막강해진다는 여러 가지 설 속에 무럭무럭 자랐던 브라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브라질 경제가 마구 흔들리고 있어요. 멕시코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쓰나미를 맞았죠. 방사능이 누출됐죠. 사람들이 일본을 안 갑니다. 이제 방사능이 무서워서. 일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토요타가 작년에 무려 1,000만 대가 리콜이 됐어요. 100만 대가 아니라 1,000만 대였습니다. 혼다가 200만 대가 리콜이 됐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술을 제공했던 미쓰비시 자동차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태국에 대홍수를 만났죠. 피해 지역에 공교롭게도 일본의 공장이 4,000개가 그 안에 있었어요. 다 물에 잠겼습니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일본, 천벌을 받은 겁니다.
이런 벌을 받고도 아직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입니다. 일본 반성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요. 반도체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피말리는 노력으로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서 우뚝 섰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LG전자, 전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우리가 보는 삼성 TV, 우리가 보는 LG TV, 우리가 보는 다른 또 군소 회사에서 만든 그런 TV 속에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기술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이게 순수한 우리 기술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혁명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런 기술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가 모두 다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무서운 나라다. 정말 한국을 배워야 됩니다. 한때 싱가포르이 한국을 배우자 그렇게 해서 일었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막 의시되고 우리 섬을 자기 섬이라고 생떼를 쓰고 하는데 다 한국에서 배워간 겁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에 120개 국가에서 온 5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교육을 받았고 현재 이 시각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10개 국가에서 새벽종이 울린다 새마을 노래를 새벽 7시, 8시에 전국의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하고 새마을 운동을 하는 새마을 기때도 우리나라 새마을 기때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냐면 심지어 미국 대학생들이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삼성에 가서 일을 하고 LG 가서 취직을 하고 현대 조선소에 가서 취직을 하고 하려면은 아주 한국으로 가서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영학을 가르치는 MBA 과정의 약 40%는 외국인들이에요.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학의 MBA 과정에 외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고대에서 교수를 할 때 그때 대학원에 외국인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학생 수가 40%입니다. 한국을 배워야 된다. 한국에서 취직하려면은 한국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어요. 왜 한국어 강의를 듣습니까?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많은 기술을 개발한 나라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정몽구 회장이 EU에서 유럽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상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인들을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기업인으로 정몽구 회장이 뽑힌 겁니다. 여러분들 길에 돌아다니는 현대 기아차 잘 아시죠? 아반떼 이거 전 세계에서 1등 했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벤츠, BMW, 토요타 모든 차를 통틀어서 다 놓고 다 조사를 하고 해서 아반떼가 최고 차라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에쿠스 그것도 1등 했어요. 그 차종에서 1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도 1등 했어요. 그럼 텔레비전도 라스베가스에서 그 가전 제품 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삼성이 최고의 가전 회사로 상을 받았어요. 또 삼성 TV가 최고의 TV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만저만 날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두고 보시죠. 예전에 로봇이다 그러면은 다 일본에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로봇 생산의 세계 3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로봇을 잘 만들고 있고 현대자동차에서 쓰는 로봇, 삼성전자에서 자동화 그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 로봇 이거 대한민국제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외국인들이 지금 사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사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사가고 있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로봇을 사가고 있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신문에는 잘 안 나지만 우리나라 군수품, 왜냐하면 군수품에는 많은 발표할 수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나라 군수품이 많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수함을 얼마 전에 외국에 판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국이요. 군수 지원하는 군함이죠. 영국에도 군함을 만들어내고 이태리도 만들어내고 많은 나라들이 군함을 만들어내는데 대우 조선 해양에서 만든 군함을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최종 입찰 대상자로 뽑혀가지고 우리나라 대우 조선 해양이 군함을 만드는 회사로 선정된 겁니다. 군함 두 척에 1조 원, 1조 원으로 군함 두 척을 만드는 거기에 우리나라가 뽑힌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비행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T-50이라는 비행기 잘 아시죠? 이 비행기는 놀랍게도 마하로 달리다가 시속 200km로 속도를 뚝 떨어뜨려서도 달릴 수 있어요.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연습기로는 이렇게 좋은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에 많이 팔았고 앞으로도 아마 곧 주문이 쇄도할 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국에다 팔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원자로가요. 지금 전 세계에 450개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의 그 원자로가 쓰나미로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다 올 스톱된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일본이 에너지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비용을 일본 예산의 35%를 원유 수입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 그러나 방사능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전 세계에게 파급되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박한 에너지 위기 시대에 원자력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생길 건데, 그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원자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원자로를 만드는 것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UAE다가 원자로를 팔았죠. 아주 큰 돈으로 원자로 수출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15년 내에 900개 원자로가 이 지구상에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약 450개 정도의 원자로를 한 10년 내지 15년 내에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원자로를 누가 건설하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건설이라면 끝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건설의 속도를 이 지구에 누구도 따라잡을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이 중동에서 한국 건설회사와 맞대결을 하다가 그냥 다 손을 들고 말았어요. 세계 유명한 건설회사들이 좀 많겠습니까? 이제는 한국의 건설의 기술, 건설하는 것 속도, 안전성, 이거를 따를 수가 없어요. 또 저렴하게 이 건설하는 재주, 이런 거를 외국에서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엄청난 그 오일 머니로 인해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을 거의 한국 건설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70%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를 짓는다, 플랜트를 짓는다, 뭐 정유 공장을 짓는다, 뭐 도로를 닦는다, 70%가 한국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끝나는 게 전 세계 많은 나라로 아마 파급될 겁니다. 여러분들 해양 플랜트 잘 아시죠? 해양 플랜트는 지금 원유가 고갈성태이기 때문에 더 깊은 바닷속에서 원유를 채취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이 해양 플랜트 기술은 한국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박 대통령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또 유행되고 있어요. 이명박은 죽일 놈이다. 이명박 씨 뭐 잘못한 거 여러 가지 있지요. 북한을 따끔하게 혼내주지 못한 거, 좌파들이 새끼치고 해서 좌파 세상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거를 방치한 거, 뭐 또 부정부패가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런 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경제 기적, 산업 기적, 이거의 총지휘자는 그래도 이명박 씨입니다.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던들 어림도 없습니다. 부추연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명박은 제2의 박정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욕설로 또는 비방으로 저에게 퍼부어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지켜봐 주십시오. 역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증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박정희는 죽일 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용입니다. 부추연 TV입니다. 감사합니다.